반갑습니다. 자, 여기 감정평가사 핵약 요 교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 교재를 보시면은 1편에 그 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핵의 원리. 그럼 자 2편에 핵의 원리는 이제 그 양이 얼마 안 되죠. 그죠? 이 핵의 원리가 뭐냐면 이제 핵약을 처음 하는 학생들, 차변대변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중급회계 있습니다. 중급회계.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는 이제 28장까지 있죠. 예? 28장까지. 28장까지 있는데, 뭐, 한 장에, 잘 보세요. 한 장에 한 문제씩만 나와도 28문제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1편의 핵의 원리는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험에 놓을 게 없다고 보고, 요거는 이제 막 차변대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시험은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논다. 그럼 여기 1장부터 28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에 한 문제씩만 나와도 28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3편에 보면은 그 원가 관리회계라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회계인데 원래는 이 관리회계 이름이 근데 관리회계인데 원가 계산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자, 거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이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한 장에 최소 한 문제씩 나와도 16문제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가 관리회계는 몇 문제가 나온다? 10문제가 나온다. 이게 10문제.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습니까? 한 장에 한 문제 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5장의 활동기준 원가 계산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안 나왔더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표준원가 계산을 보니까 10장의 표준원가 계산이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안 나왔더라. 이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표준원가 계산 이런 거는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빠지는 애가 거의 없어. 근데 활동기준원가 계산 이런 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의 해마다 나오는 단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파트는 어떻습니까?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 문제만 내기 때문에 10문제만 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1편에서는 시험에 나올 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기초거든요. 기초. 예? 기초기 때문에. 그럼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몇 문제? 30문제. 예? 여기서 몇 문제? 10문제 나온다. 예? 여기서 30문제. 그럼 30문제 나오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골고루 한 문제씩만 내도 그죠? 되겠죠? 되겠죠? 자, 30문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핵약에 대해서 핵약은 크게 이제 핵약 크게 이제 재무회계하고 그 관리회계로 구분해요. 관리회계로 구분하는데 원가 계산을 보통 관리회계 안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책 이름이 원가도 포함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재무회계하고 무슨 회계? 관리회계가 있는데 그러면 핵약 시험 치겠다. 시험 과목이 핵약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핵약 이렇게 돼 있으면 재무회계도 출제를 하고 뭐도 출제한다? 관리회계도 출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몇 대 몇으로 출제할 것인가는 정해놓지를 안 해요. 정해놓지를 안 하는데 대개 그 룰이 정해놓지는 않지만은 룰이 여기서는 몇 문제? 30문제. 여기서 몇 문제? 10문제.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이렇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원가회계가 16문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은 그쪽대로. 알겠죠?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도 이걸 하는데 주택관리사는 여기 8문제 나와요.
그 자기 주택관리사는 또 32문제 이런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똑같이 나네. 감정평가사는 30문제, 또 이거 몇 문제? 10문제.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가 관리 1번부터 30번까지는 뭐야? 이 중급에게 이게 놓고. 그러니까 시험 치보면 1번부터 30번까지는 그거야. 31번부터 40번까지가 뭐야? 관리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자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걸 내줬죠. 올해 시험 친 문제 내줬죠. 그러면 41번부터 1번부터 40번까지가 이제 그 법규니까 41번부터 쭉 일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1번부터 해가지고 저 몇 번까지입니까? 70번까지가 그 여기 중급회계거든요. 그럼 거기 1번부터가 뭐야? 71번부터가 관리회계란 말이에요. 항상 이렇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해주는 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걸 섞어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무회계는 뭐냐면 재무회계는 우리가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굽니까? 우리 기업 말고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 투자자들, 주주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외부에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기업 정보를 본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투자자, 뭐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회계 정보를 정해주는 거예요. 관리에게는 이 관리는 어떻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관리, 기업 경영하고 관리하는 어떻습니까? 경영자를 위한 회계, 즉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투자자, 이거는 경영인, 경영자. 그러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를 위한 회계다. 그런데 이제 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데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일정한 회계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회계 원칙. 그 일정한 회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회계학을 처음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자, 기업마다 수많은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기업마다 장부 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 경영 실적이 이렇습니다. 발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발표를 보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어떻습니까?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기업은 막 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이제 막 200 몇십만 원까지 갔다 이게. 그 회사가 처음부터 200 몇십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그 회사 주가가 어떻습니까? 뭐 한 4, 5만 원 이렇게밖에 안 했을 때도 있대. 그래가지고 오늘 이래 된 거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10배, 막 100배 이래 오르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어떻습니까? 망해가지고 주주들이 어떻습니까? 쫄딱 망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는 것은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할 때 각 기업마다 회계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각 기업마다 회계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이제 이 내 가방입니다. 가방을 하나 샀는데 어떤 기업은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고 어떤 기업은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고 똑같은 가방인데 이렇게 회계 처리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달라서는 안 되겠다. 그럼 이거를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시오. 이거 누가 정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정해줬어요.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오.
룰을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정해놓은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회계 기준이다. 예?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인데 이 기업 회계 기준이 일반적으로 다 적용돼야 된다 이 말이. 이 우리나라에서 정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각 나라마다 정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각 나라마다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일본은 일본 기준을 정하고 미국은 미국 기준을 정하고 예? 뭐 프랑스는 프랑스, 영국은 영국 각 나라마다 기준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각 나라마다 기준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맞도록 작성해놨다 이게. 근데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미국 기준에서 작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한국 기준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미국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미국 기준으로 바꾸면 또 이 규모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업을 평가를 또 해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지구가 이 자유무역을 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유무역. 공장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어디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저 중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다. 전 세계가 몇 개? 한 개의 회계 기준에 맞도록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기준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기준에서 회계 처리를 하면은 이걸 뭐 우리나라에 맞게 또 고치가 또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것이 뭐냐면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 국제 회계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국제 회계 기준은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유럽 있죠? 유럽 자기네들이 쓰던 기준이에요. 이제 이 본부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이 유럽 기준인데 국제회계 기준. 근데 이 국제회계 기준은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로? 영어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이거 국제회계 기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각 기업마다 던져주고 자 읽어보고 하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영어를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마다 번역이 다를 거 아니에요. 표현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뭘 붙여놨다? 한국이 채택한 무슨 기준? 국제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걸 채택해서 써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 채택 국제기준. 그럼 이거는 이제 지금은 그 인터넷에 그 회계 기준원을 치면은 회계 기준을 치면은 누구든지 회원가입 없이 회원가입 없이 한국이 채택한 국제기준을 누구든지 무료로 즉시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모든 시스템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 한국이 채택한 국제 기준 이 시스템에 맞춰서 이 시스템에서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발표하고 영업 성적을 발표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은 상장 기업은 상장에서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감사할 때 뭐를 한다? 국제계 기준을 준수했는가?
여기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됐는가 이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상장기업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은 이제 상장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이 주식 시세가 그 주식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있죠. 네? 그게 상장기업이고 주식회사라도 상장이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비상장기업이라는데 대체로 막 기업 규모가 크고 예? 좀 괜찮은 기업들은 상장이 되고요. 예? 기업 규모가 적고 예? 경영 성적이 좀 안 좋은 그런 회사들은 상장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뭐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일반 기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일반 기업의 기준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런데 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비록 우리 비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비상장이지만은 우리도 요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관계없어. 알겠죠? 비상장도 우리도 이거 할게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비상장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 근데 상장 기업은 반드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돼요. 그럼 이제 공인회계사는 어떻습니까? 공인회계사는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 공인회계사는 이것도 알아야 돼. 그렇죠? 왜냐면 회계감사를 상장기업만 가는 게 아니고 비상장기업도 회계감사를 이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상장기업에 갈 때는 여기에 맞도록 했는가? 예? 비상장기업일 때는 여기에 맞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계학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럼 어디를 기준에서 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 원칙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어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80% 내고 일반 기업의 기준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건 20%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 공부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산더미처럼 어려운데 이것까지. 그래서 회계학 시험 문제 낼 때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요것만 시험 문제 내겠다는 겁니다. 뭐만? 요것만 시험 문제 낼 때는 요것만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기 감정평가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시험 치는 모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 간세사, 평가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회계사 모든 시험은 요걸 내요. 한국채택 국제기준 요걸 시험 문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무회계는 어떻습니까? 외부 정부의 융자를 위한 회계인데 상장기업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결국은 이 재무회계는 어떻습니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근데 여기 굉장히 양이 어떻습니까? 방대하거든요. 이게 보고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 넘버 1번, 2번, 3번, 3번 보고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하나가 1000페이지도 있어요. 보고서 하나가 200페이지, 300페이지, 어떤 건 500페이지, 어떤 보고서는 보고서가 1000페이지야. 그런데 이 보고서가 억수로 많아요. 그럼 1000페이지나 되는 보고서를 다 읽었다. 보고서 1000페이지 읽는데 한 달 걸렸다. 거기서 노는 문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다 읽고 하려면 밑에 끝도 없어. 근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내가 다 되도록 이렇게 엑기스만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이 지금 재무회계가 상하로 막 이렇게 책 페이지가 늘어나는 건 뭐예요? 보고서 양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 양을 자꾸 넣으면 더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무회계는 이 수준이 있다면 수준 레벨이 수준이 너무 양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을 나눠 놓은 거예요. 수준을. 이거는 초급,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고급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재무회계를 다이렉트로 바로 가르쳐 주려니까 양이 너무 방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거 초급,
그다음 중간치, 중급.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이런 거는 뭐야? 고급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 회계, 중급 회계. 그래서 책 이름이 여러분들 그 책 이름이 뭐로? 재무회계. 인터넷으로 책을 살 때 재무회계 이렇게 치도 책이 나오고 중급회계 이렇게 치면 책이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책은 재무회계 아무리 치도 안 나오는 것이 중급회계 치면 막 책이 막 산점처럼 이 인터넷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인터넷으로 책 구입할 때, 그러니까 중급회계, 고급회계. 그래서 책을 살 때 재무회계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얼마 안 되고 중급회계 이렇게 치면 책이 많이 나와요. 또 고급회계. 근데 초급회계 이렇게 치면 책이 안 나와요. 이 초급회계는 책 이름이 뭐로 되어 있다? 회계 원리로 되어 있다. 이게 책 이름이. 아, 그러면 이것도 초급회계 이래야지. 요거는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중급회계. 그럼 요건 뭐야? 고급회계. 이래 책이 되어 있다는 거야. 책이. 자, 그러면 이 회계 원리는 그야말로 초급은 차변 대변부터 하는 거야. 차변에 이랬습니다. 대변에 이랬습니다. 기초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중급회계에서 나온다. 이게. 여기서 서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서류 문제가 나오는데 초급, 중급, 고급 있는데 어디서 나온다? 중급에서 서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고급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오느냐? 예,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룰이 있느냐? 내지 마라. 룰이 있느냐? 룰은 없어. 없어. 없는데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뭐 고급에서 한 문제 내보겠다. 이런 건 우리가 어쩔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면 잘하면 몇 문제? 누군가 한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고급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중급에서 그러면 이제 자, 감정평가사는 1차 객관식만 있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객관식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 자, 하나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이 객관식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무사나 회계사는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인데 1차도 회계학, 2차도 뭐야? 회계학. 똑같은 회계학을 객관식으로도 치고 또 뭐로? 주관식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세무사나 회계사 받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강의를 할 때 객관식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주관식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강의를 주관식 중심으로 하겠죠. 어차피 객관식도 치고 뭐도 치는데 주관식도 치는데 그러면 강의를 주관식을 알면 객관식도 자연히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주관식 위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관식 위주로 하는 강의를 평가사나 간세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1차만 하거든요. 그런 학생이 들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주관식에 맞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양이 방대하고 사례가 많은 거야. 객관식으로 하면 요만큼만 하면 될 걸 주관식으로 하면은 자기네들 쓰고 막 이런 거 마무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예? 양이 자꾸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세무사나 회계사는 이 강의 시간이 예?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예? 훨씬 많다면. 그리고 나도 이제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된 시간 내에서 다 해야지. 예? 내가 뭐 더 하고 싶다 하는 게. 그래서 이 배정된 시간이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 중급에게 원가에게 우리가 지금 배정된 시간이 초급, 중급, 예? 초급에게 중급에게 그다음에 원가에게 이걸 다 합쳐서 배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급은 해야 되고 고급은 이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원가 관리에게 여기서는 이제 10문제 논다 그랬죠? 예, 10문제.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는데 재무회계는 이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요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급에게 공부하고 중급에게 하고 그러면 재무에게 마치고 그럼 30문제 마치죠. 마치고 그다음에 관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좀 해보면은 여기 중급에게 좀 어렵거든요. 이건 초급이니까 좀 쉽고 중급이 좀 어렵고 이 관리에게 여기 요것이 조금 그래도 이런 것보다 조금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초급하고 그 다음에 3편의 관리에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중급에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선생님이 돌아가죠. 수학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렇습니다. 공식만 적어주고 시간이 없어서 문제풀이 시간에 하십시오. 공식만 적어주고 문제풀이 시간에 별도로 하십시오. 이러면 공식만 덜 해가 어떻게 응용할 줄도 모르는데 문제풀이 시간에 별도로 하라면 잘 이래 안 되겠죠. 맞죠? 해계학이 그렇습니다. 해계학이 저 이론 설명하고 자 문제는 막 시간이 없으니까 못 풉니다. 이라고 막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합시다. 이러면은 실력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론 설명하고 바로 거기에 관련된 문제, 뭐 예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걸 바로 풀이를 안 하면은 무슨 말했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영어라든지 뭐 이런 거 모르는 게 있으면 즉각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쉬는 시간 해도 좋고 됩니다. 아무거나 질문해도 됩니다. 자, 지금 이 책을 이 자료를 보시면 올해 시험 친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이거 뭡니까? 시험에 이걸 한 문제 1분씩이거든요. 40분 안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이 다른 과목들은 다른 과목 뭐 부동산학 원론이나 이런 경작이나 뭐 다른 과목들은 40문제 40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해계학은 안 됩니다. 해계학은 이 40분 동안 이거 풀어라 이러면은 한 20문제 정도 하면 돼요. 더 이상 못해요. 더 이상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해계학 시험 칠 때는 다른 과목을 좀 빨리 끝내고 해계학에 시간을 좀 보태줘야 되고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원가 관리에게 실컷 공부했는데 나중에 시험 치러 가서는 1번부터 30번까지 가지도 못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관리에게는 해보지도 못하고 나와. 그럼 관리에게 실컷 공부하면 뭡니까? 그것까지 가지를 못하는데. 어차피 어떤 누가 들어가도 40문제를 못 풀어요. 만약에 30문제 풀고 나왔다 아주 우세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왜 이걸 먼저 이야기하느냐. 이걸 첫 시간에 이야기해 줘야 돼. 나중에 이야기해 주고 그럴 시간도 없고 첫 시간부터 이야기해 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걸 하죠. 자, 이게 어떻게 하냐. 무조건 41번부터 풀 필요는 없는데 41번이 이론 문제죠. 그럼 이론 문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먼저 손대면 안 돼. 계산 문제 손댔다가는 시간 억수로 걸리거든요. 그럼 이론 문제 가는 거야. 41번, 42번, 45번 막 넘어가야 돼. 이론 문제 문제야 돼. 이 이론이 몇 문제 나오는가? 한 10문제밖에 안 나와요. 41, 42, 45, 45 세 문제죠. 그 이론 문제 없잖아. 거기도 계산 문제. 그다음에 57 네 문제, 58 다섯 문제, 60 여섯 문제, 61 일곱 문제. 그다음에 일곱 문제. 그다음에 70 여덟 문제. 여덟 문제 나왔죠. 최대 한 10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문제 정도까지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러면 이 재무회계가 30문제인데 30문제 중에 10문제까지 계산 문제. 나머지 20문제가 10문제까지가 이론 문제. 그리고 20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그리고 관리에게는 거의다가 10문제 거의다가 계산 문제예요. 이게 전부 다 뭐다? 이거는 몽땅 계산 문제야. 10문제가. 여기서 10문제는 이론 문제, 10문제는
20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이 이론 문제가 최대한 10문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10문제까지. 자, 그리고 뭐 하냐면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원가계를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올해는 원가계가 문제 양이 좀 더 많았어요. 문제 양이 좀 많아서 뭐 풀어보니까 양이 많으면 막 학생들 막 풀 때만 좀 가거든요. 쉽고 어렵고를 따라서 문제 양이 많으면. 그러니까 원가계라도 다 풀면 안 돼요. 문제가 좀 짤만한 거. 예?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돌아서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한다? 딱 보고 이건 내 풀 줄 안다 모른다 판단해가 한 1, 2초 만에 판단해야 돼요. 풀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야 돼요. 그래가 뭘 면해야 된다? 가력을 면해야 된다. 1차 목표는 가력을 면해야 돼요. 가력을 면하고 해계학은 한 50점 정도 받으면 됩니다. 왜냐면 가력은 면했는데 42.5다. 이러면은 가력은 면했는데 너무 점수를 적게 받으면 평균이 어떻습니까? 60점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해계학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1편에 해계원리 그 1장에 보면은 해계의 기초원리가 있고 2장에 붕괴와 전기, 3장에 거래연서, 4장에 결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해계학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까지 공부하느냐, 바로 기업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요거 오늘 다 될란지 모릅니다. 이게 금방 할 것 같아도 처음 하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공부를 해도 대개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한 60, 70%는 다 처음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차변대부터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은 정경석입니다. 자, 그럼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